품사 분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품, 말씀사와 관련된 품사는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통된 성질을 지닌 것끼리 분류한 갈래를 일컫습니다. 이때 단어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홀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나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을 얘기하죠. 우리가 흔히 단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묶은 거예요. 그것을 품사라고 하는데 이때 그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형태, 기능, 의미인데요. 일단 형태는 단어가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을 불변어, 그리고 형태가 변하는 것을 가변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불은 아니 불자,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가변어는 오를 가짜, 변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따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어 있다고 하는데 조사면 조사지. 아까 조사는 불변어라고 했는데 얘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었단 말이죠. 자, 이게 왜 가변어에 해당하느냐? 아까 가변어라는 것은 형태가 변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서술격 조사 이다의 특징이 나와 있죠.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함으로 가변어로 분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고 했는데 학생 이다. 형태가 이다죠? 근데 이고, 입니다, 이면, 이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자꾸 변하네. 형태가 변하는구나. 그러면 가변어구나. 그래서 조사 중에서 원래 조사는 불변어가 맞아요. 그치만 이 서술격 조사 이다만 떼서 가변어로 분류를 합니다. 예시를 보시면 책을 읽다에서 책이 좋다, 책을 사다. 어쨌든 간에 책은 형태가 변하지 않으므로 불변어. 책을 읽었니, 읽어라, 읽으면, 읽고. 자, 어때요? 읽다는 형태가 변하죠? 가변어. 비가 내리다에서 비가 그치다, 비를 뿌리다. 어떤 문장이 되든지 간에 비는 형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어. 비가 내리니, 비가 내렸다,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지면 내리다는 형태가 변하기 때문에 가변어에 해당합니다. 자, 일단 품사 분류 기준 중에 형태 먼저 알아봤고 형태에 따라서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다음 기준, 기능인데요. 자, 기능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문장에서 단어가 하는 역할을 기능이라고 합니다. 역할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5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체언입니다. 체언. 자, 이때의 체는 몸체자예요. 몸체. 자, 우리 몸에서 몸은 쭉 곧게 서 있죠. 몸이 없으면은 우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되게 중요하죠.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체언이라는 것은 문장에서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가 되거나
동작의 대상이 되어 문장의 몸체 역할을 하는 단어다. 몸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즉 문장의 중심이 되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서 체언이 빠지면 문장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따가 개별적인 의미 하면서 품사를 얘기하겠지만 예시를 먼저 보시면 저기에 강아지 하나가 있다. 이때 저기, 강아지, 하나 이런 것들이 다 체언에 해당합니다. 용언 넘어가 볼게요. 용언은 쓸 용자를 쓴다고 하는데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이나 그리고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한다. 자, 아까 체언은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용언은 서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키워드예요, 지금. 서술이 키포인트예요. 자, 어떤 것을 서술하냐면 이제 체언의 움직임이나 상태. 예시를 보시면 봄이 되다 움직임이죠. 따뜻하다, 날씨가 따뜻하다, 따뜻한 상태를 말하고 있죠. 이렇게 문장의 주체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을 용언이라고 합니다. 용언, 서술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식언. 자, 이때의 수식은 꾸며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식어는 키워드가 문장에서 주로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꾸며준다. 그래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수식언이죠. 근데 어떤 거를 꾸미냐? 체언이나 용언을 꾸미는데요.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 용언을 꾸미면 부사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시를 보시면 자, 예쁘긴 예뻐. 근데 아주 예쁜, 아주가 예쁜을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공책이긴 공책인데 새 공책 꾸며주고 있죠. 이렇게 꾸며주는 아주와 새는 둘 다 수식언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언. 관계언의 관계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데 문장에서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관계언이라고 합니다. 관계를 나타냄. 그래서 조사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나는 감자를 좋아한다.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나는 감자를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관계언. 나와 감자와 좋아한다의 관계를 엮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계언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독립언. 독립은 많이 들어본 단어죠. 독립은 어느 것에 의존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 혼자 나라를 꾸리는 걸 독립하다라고 하듯이 독립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쓰이는 역할을 해요. 혼자 쓰이는 역할을 하는데 예를 들면 너무 늦었다. 이때의 at은 너무 늦었다와 관련이 없이 혼자 쓰이는 거예요. 얘 솔직히 말해서 생략되어도 너무 늦었다 라고 해도 말은 되죠. 그래서 생략돼도 된다는 거는 크게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t과 같은 감탄사가 독립언에 해당하겠죠.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눴죠. 형태에 따라서 불변어와 그리고 가변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5개가 나뉘는데 자, 불변어에 4개가 해당하고요. 가변어에 1가 해당해요. 체언,
그 다음에 수식어, 관계어, 독립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가변어의 용어는 형태가 변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서술격 조사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거.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기준인 의미에 따라서 구분해 볼 건데요. 자, 의미는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그 어떤 묶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때 지금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품사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의 품사는 몇 개일까요? 여기 나와 있듯이 9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품사라고 하죠. 자, 보시면은 명사는 이름 명자를 얘기해요.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름. 그래서 사물이나 사람이나 장소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죠. 영희, 상자, 학교 이런 것들. 대명사는 자, 명사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대는 대신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명사를 대신한다. 즉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를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자라고 안 하고 저것, 그 다음에 학교라고 안 하고 저기, 내가 영이면 나 이렇게 지칭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대명사라고 하고요. 세 번째, 수사는 이때 수는 세다의 셀 숫자를 의미해요. 어떤 것을 세는 거는 이제 수량일 수도 있고 순서를 의미하기도 하죠. 수량이면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고 순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어쨌든 수량이든 순서든 다 세는 것에 해당하므로 수사라고 합니다. 네 번째, 동사 나와 있는데 이때 동자는 움직일 동자예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인데요. 먹다, 가다, 사다 이런 단어가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형용사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높다는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아름다운 상태를 의미하죠. 크다, 큰 성질이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사랑 형용사랑 헷갈리기 쉬운데 의미적으로는 구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동사는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요. 형용사는 그 어떤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관형사. 자, 이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인데, 자, 뭐를 꾸며주는지가 중요해요. 체언을 꾸며줍니다. 새, 헌, 옛 이런 게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새 집이라는 게 명사, 즉 체언이죠. 자, 집이긴 집인데 새 집이긴 집인데 헌 집이긴 집인데 옛 집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거죠. 그때 이 명사, 즉 체언에 해당하는 것을 꾸며주는 거, 얘를 우리는 관형사라고 한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부사인데 부사는 주로 용언 앞에 놓여서 어떻게의 방식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자, 주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용언을 자주 꾸며주긴 하지만 다른 것도 가끔 꾸민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부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설명할 때 추가로 설명하기로 하고 어쨌든 대부분은 용언을 수식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빨리, 제일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무섭다. 무섭긴 무서운데 너무 무섭다. 달리긴 달리는데 빨리 달리다. 어떻게? 빨리. 그치? 그 다음에 좋다. 좋긴 좋은데 어떻게? 제일 좋아. 이런 식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부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8번째, 조사입니다. 조사. 조사는 혼자 쓸 수 없어요. 누구랑 같이 세트여야 되느냐? 체연과 세트입니다. 이 조사는 무조건 체연과 세트여서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그 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세부적으로 격조사라고 하고요. 우리 서술격 조사 배웠었죠?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단어는 보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을을, 에서 이런 것들은 혼자 쓸 수 없죠? 그쵸? 이런 것들을 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꼭 앞에 체언이 붙어서 그 체언이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아니면 또 뜻을 더해주거나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감탄사. 감탄이라는 것은 감정을 드러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놀람, 느낌, 이런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고 부르거나 아니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네, 어머 이런 것들이 감탄사에 해당하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 예시를 봅시다. 와, 성실한 저 둘은 오늘도 저기에서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자, 이렇게 보면은 한 문장이긴 하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단어들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단어들의 개별적인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9개의 품사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어때요? 놀람을 나타내니까 감탄사에 해당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성실하다, 성실한 어떤 성질을 나타내니까 형용사. 저는 둘이긴 둘인데 저 둘이라고 꾸며주고 있으므로 관형사. 그리고 둘이라는 건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수사. 은이라는 것은 앞에 수사 같은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니까 조사. 그리고 오늘은 어떤 그 추상적이지만 이름을 나타내는 거니까 명사. 도는 조사. 그 다음에 저기는 어느 위치를, 장소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거니까 대명사. 에서는 당연히 체언 뒤에 붙은 조사. 그리고 매우는 공부하는데 매우는 공부하는데 꾸며주는 거고 열심히도 공부를 꾸며주니까 부사겠고 공부하다는 어떤 움직임이라는 게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움직임일 수도 있지만은 머릿속에서 막 머리를 굴리는 것도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장을 뜯어보면서 이 단어는 이런 의미에 의해서 이런 품사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 요거를 정리해 놓으면 이렇게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품사는 가변어, 불변어로 분류할 수 있고요. 형태가 변하면 가변어, 변하지 않으면 불변어겠죠. 그리고 기능,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체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그리고 용언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때 관계언 중에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체언은 다시 이제 의미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뉘고요. 수식어는 뭐를 꾸며주는 건데 그 체언을 꾸며주면은 관형사, 용언을 꾸며주면은 부사 이렇게 나뉘고요.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고 관계언에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언은 어떤 문장에서 대상을 서술하는 기능을 하는데 그때 움직임을 서술하면 동사, 상태나 성질을 서술하면 형용사 이렇게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 몇 개죠? 그래요. 9품사. 9개의 품사를 우리가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형용사는 무슨 기능을 하지?
그리고 그것은 형태가 변하니 안 변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먼저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5가지 그리고 의미에 따라서 9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이제 세부적으로 품사에 대해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